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이 단 하나의 소식으로 도배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와 무인 드론 부대가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인 멕시코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이건 단순한 상상력이 만든 괴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백악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의 거점을 초토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처럼 들리실 겁니다. 멕시코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수많은 인적 교류가 일어나는 혈맹이나 다름없는 국가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향해 미사일을 쏘겠다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죠. 해상으로 들어오는 마약은 이미 97% 가까이 차단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그 독버섯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육지의 본거지를 직접 도려내겠다고 말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 선포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을 이토록 폭주하게 만든 걸까요? 왜 미국은 국제법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웃 나라에 군사력을 투입하려 하는 걸까요? 그 답은 펜타닐이라는 이름의 작은 알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사라지는 기괴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펜타닐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이 나시나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100배나 강력한 독성을 지닌 합성 마약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연필 끝에 살짝 묻을 정도의 아주 작은 양, 단 2mg만으로도 건장한 성인 한 명을 단 몇 초 만에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8세부터 49세 사이 성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바로 이 펜타닐 과다 복용입니다. 매년 미국에서 이 펜타닐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섭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요. 그 치열했던 베트남 전쟁 전체 사망자가 약 5만 8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매년 베트남 전쟁을 2번씩 치르는 셈이에요. 전쟁터도 아닌 평범한 가정집 거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직장 사무실에서 미국의 미래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조차 부족한 수준이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약은 그저 뒷골목의 불황자들이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니냐고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려고 집중력 강화제를 샀던 평범한 대학생이, 허리 통증을 줄이려고 진통제를 처방받았던 성실한 가장이, 심지어는 온라인에서 산 알약 하나가 펜타닐이 섞인 가짜인 줄 모르고 먹은 15살 소년이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약국에서 보는 약과 똑같아요. 구분이 불가능하죠. 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자식을 발견하는 비극이 미국 전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본체, 멕시코 카르텔의 세계를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카르텔을 그저 총든 깡패 집단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들은 현대적인 기업 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범죄 제국입니다. 물류팀, 회계팀, 심지어 홍보팀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으로 도금된 총기와 슈퍼카,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현금 뭉치를 보여주며 가난한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카르텔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탈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멕시코의 가난한 마을에 가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카르텔이 대신하고 있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 도로를 깔아주고 병원비를 대주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명절에는 마을 잔치를 열어주고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리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만 걷어가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정부보다 비록 피 묻은 돈일지언정 당장 내 배를 불려주는 카르텔이 더 고마운 존재가 된 겁니다. 정부는 우리를 잊었지만 대장님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들의 무장 수준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군대를 압도합니다. 몬스테오라고 불리는 장갑 트럭을 직접 제조하는데 두꺼운 철판을 두르고 중기관총을 장착해 웬만한 경찰 장갑차는 우습게 파괴합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것과 동급의 박격포와 로켓포는 물론이고 헬기를 격추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드론에 폭탄을 달아 정부군 요인을 암살하고 잠수함을 직접 제작해 바다 밑으로 마약을 실어 나릅니다. 이 정도면 범죄 조직이 아니라 준군사 단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멕시코 정부는 이들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요. 국가의 신경망 자체가 카르텔에 의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르텔의 철학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은을 받을래, 납을 받을래입니다.
뇌물을 받고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총알을 맞고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뜻이죠. 정의로운 경찰서장은 대낮에 암살당하고 카르텔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 후보들은 투표일 전에 사라집니다. 지난 선거 기간에만 수십 명의 후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멕시코 북부의 상당 지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그곳의 진짜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지역 카르텔 두목이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마약왕 엘차포의 아들인 오비디오 구스만을 정부군이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카르텔 조직원들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도시 전체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를 포위하고 민간인을 인질로 잡았죠. 시내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차량이 불타는 아수라장이 되자 멕시코 정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체포했던 마약왕의 아들을 다시 풀어준 겁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범죄 조직의 협박에 패배한 전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굴욕적인 순간이었죠. 멕시코 군경 내부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말단 경찰의 한 달 월급이 카르텔이 건네는 뇌물 봉투 하나보다 적습니다. 생계를 위해 부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죠. 정부군이 소탕작전을 짜면 실행되기도 전에 카르텔의 손에 정보가 들어갑니다. 군 고위급의 첩자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전 계획이 다 세워나가니 매번 빈집털이만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카르텔은 경찰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부모님이 사는 집 주소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방탄복을 입어도 가족의 안전은 지킬 수 없는 게 멕시코 경찰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잡겠다는 게 미국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작년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쪽의 창 작전이 그 시작입니다. 마약 밀수선이 포착되면 경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격침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해상 타격으로 수많은 카르텔 조직원들이 수장되었습니다. 국제법적 논란이 있지만 미국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해상 차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육지를 타격하기 위해 그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범죄 조직과 테러 조직이 무엇이 다르냐고요? 범죄 조직일 때는 상대국의 사법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는 순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미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알케다나 이슬람 국가를 소탕할 때 썼던 그 방식 그대로 다른 나라 땅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드론으로 폭격하며 지도자를 사살해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의 경고가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불과 얼마 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상공에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와 최첨단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자전 공격으로 베네수엘라의 방공망과 전력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뒤 스텔스 헬기가 대통령 관저 바로 앞까지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투입된 델타포스 요원들이 저항하는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현직 대통령인 마두로의 손에 수갑을 채워 뉴욕으로 압송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수십 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눈가리개를 한 채 미군 함정 위에서 찍힌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정치적 적대자가 아니라 마약 카르텔의 수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마약을 명분으로 내서면 한 나라의 주권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작전 직후 트럼프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마약을 판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겠다. 이건 멕시코 카르텔 두목들을 향한 직접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말합니다. 멕시코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고요.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너무 깊어서 함부로 군사작전을 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미국은 더 공격적인 채찍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멕시코의 경제 숨통을 조이면서 동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전략을 쓸 수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작전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멕시코에서는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은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건 이후 멕시코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그동안 거부해왔던 카르텔 간부들의 미국 인도를 전격적으로 승인하고 국경지대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작용한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이런 소극적인 변화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미 본토의 정규군 병력과 최첨단 장비들이 대거 집결해 있습니다.
하늘에는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와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는 F-35 스텔스기가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정찰 드론은 카르텔의 비밀 실험실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좌표만 찍히면 15분 안에 해당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의 작전 시나리오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입니다. 미군이 직접 국경을 넘지 않고도 멕시코 내부에 있는 카르텔의 핵심 공장들을 폭격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특수부대를 투입해 카르텔 수뇌부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는 핀셋 작전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 봉쇄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카르텔의 자금을 동결하고 돈줄을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멕시코 정부의 동의 없이도 일정 구역을 미군이 점령해 통제하는 안전지대 구축입니다. 만약 이런 작전들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멕시코 정규군은 미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카르텔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들은 미국 본토 내부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는 조직원들을 이용해 테러를 저지르거나 국경지대의 대규모 난민 사태를 유도해 미국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인 사이에 숨어 끝없는 게릴라전을 벌일 수도 있죠.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국제법보다 자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논리죠. 그는 심지어 나를 막는 건 법이 아니라 내 도덕성이다 라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건 이제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목소리는 갈립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수백 명씩 죽어가는데 국제법이 무슨 소용이냐며 열광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은 헌법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의 외교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를 공격하면 국가 간 전면전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은 멕시코 국가 자체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 멕시코 정부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암세포인 카르텔만 도려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도 겉으로는 주권 침해라고 비난하겠지만 속으로는 골칫덩이인 카르텔을 미국이 대신 처리해주는 상황을 내심 방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은 절대 안 하겠지만요.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위협에 완전히 굴복해 미국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와 장비를 지원받아 멕시코군이 전면에 나서서 카르텔을 소탕하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 제한적인 정밀 타격입니다. 멕시코 정부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미국이 정한 특정 선을 카르텔이 넘는 순간 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전면전 없이 목표물만 제거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전면 충돌입니다. 미군이 국경을 넘어가고 이에 반발한 카르텔이 미국 본토 내에서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단계로 가면 중동에서의 악몽이 미국 뒷마당에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카르텔만 없어진다고 해서 미국의 마약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멕시코 카르텔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다른 나라의 범죄 조직이 순식간에 채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에도 마약 왕들을 수없이 잡았지만 그 자리는 곧바로 더 잔인하고 교활한 후계자가 차지했습니다. 엘차포를 잡았더니 그 아들들이 사업을 이어받았고 조직은 더 분산되고 더 폭력적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공급을 아무리 때려 부숴도 미국 내부의 거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죽음의 비즈니스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자가 죽으면 다른 공급자가 나타날 뿐이다. 팔 곳이 있는 한 말이다. 전직 마약 수사관의 이 씁쓸한 말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결국 총과 미사일만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뜻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가 선포한 멕시코 카르텔과의 전쟁, 그 이면에 숨겨진 긴박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펜타닐은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을 죽이고 있는 실존하는 안보 위기이며 멕시코 카르텔은 국가 시스템을 잠식한 거대 조직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본보기 삼아 국제법을 초월한 군사적 타격을 진지하게 실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정한 승패는 미사일의 개수가 아니라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사회 내부의 마약 수요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웃 나라를 폭격하겠다는 이 선언은 미친 짓일까요? 아니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매일 전쟁에 맞먹는 수의 국민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하며 외교적 해결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미사일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힘,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